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중국 경제의 급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라든가 주요 기관에서 중국 경제가 연내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현재 지표상으로 그러한 우려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에서 보다시피 1분기에 중국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8.3%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또한 그 산업 생산도 3월 달에 14.1, 4월 달 9.8, 5월 달 8.8로 2월 이후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작년 1월부터 해서 4월 7일까지 코로나가 터지자 중국 정부가 중국 전역을 갖다가 락다운, 봉쇄 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그 결과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고 같은 기간 산업 생산도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락다운이 풀리고 난 그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해석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의지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제19기 5중전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 플러스 2035년까지 현재 GDP 수준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 산업생산 총량이죠. 이게 미국의 약 67% 수준인데 이걸 2배로 늘리면 2035년은 미국을 뛰어넘어서 미국보다도 1.2배가 많아져서 명실상부한 지원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내수와 수출을 연계한 쌍순환 정책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장기 정책 혹은 금년도 단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관론하고 낙관론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 있는 그 경제학자라든가 기관이 많습니다. 중국의 이제 한 그 경제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5년까지 미국을 추월하려면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4.8% 성장을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중국의 GDP가 연 6에서 7%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가능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에 대한 개발 논리로 기개발국,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1년도 GDP가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20년 동안 연평균 9.2% 성장을 했고 싱가포르는 67년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 8.6% 성장을 했고 가까이는 한국 역시 77년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었는데 그 후로 20년 동안 7.6% 성장을 유지를 했다. 그래서 중국의 GDP는 2008년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데 만약에 같은 논리로 20년간 7.6% 성장세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2028년까지는 중속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방 경제학자들이 좀 많은데요. 이쪽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원인을 꼽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 생산성 악화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게 일본 노동후생성 자료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노동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6.5%, 중국은 36.6%, 태국보다도 적죠. 또 중국의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도 오히려 2017년에 14.2%였는데 이게 2019년에는 6.5%로 하락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이 오른다는 이 얘기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감소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 인구는 2028년이 약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으로 봤고요. 또 UN 인구기금은 2032년부터는 중국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특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40년에는 노령화 비율이 약 24%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진국 함정과 동시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 보면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요. 취업을 포기하고 한탕주의를 성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가 굉장히 빠르고 있는데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DP 대비 중국 전체 국가 부채 비율은 2008년 172%였던 게 2020년 작년에는 275%, 3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가 레버리지 비율도 96년 1분기 100.6%에서 2019년 2분기에는 261.5%,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은 21.4에서 52.4%로 늘었습니다. 가계 쪽은 상승폭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54.5%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2배, 일본의 1.5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국을 따라서 중국 역시 빚을 내서 경기를 살렸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금리를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방 경제학자들이 회색 코뿔소론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채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미중 갈등 심화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였다고 그런다면 바이든 정부 때는 동맹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 우선을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한마디로 협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올해는 중국 경제가 최소한 6%대 성장 이상의 성장은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거시경제하고 실무경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생산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소비는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가전이라든가 같은 이렇게 내구재보다는 화장품, 식품, 생필품 등 이런 소비재와 인테리어 용품 소비가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투자 쪽도 다소 시간이 지나면서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테크라든가 의료 설비, 컴퓨터 및 전자 설비 이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좋고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월 38.3%에서 5월 달에는 18.3%로 절반 가까이 좀 줄었습니다. 무역 상황은 어떠느냐? 1분기 무역 총액이 1조 3,036억 달러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9%가 늘었습니다.
수출도 49%가 늘었고 수입도 28%가 늘었어요. 철강제 수출은 1월에서 5월까지 누계 수출량이 약 2,8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6.3%가 줄었고요. 수입량도 563만 톤으로 0.7%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핫한 이슈인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5월에만 약 9,400만 톤이 수입이 돼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5%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누계 기준으로도 약 4억 4,800만 톤이 수입돼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기관들은 금년도 중국 경제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금년도 중국의 GDP는 7에서 9%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지역별로 다시 뭐 재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부지방에 또 때 아닌 홍수가 왔고, 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억제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는 그러면 연초에 전망했던 대로 7에서 9%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까? 저는 큰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금 사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2년, 5년까지 미국을 뛰어넘으려면 해마다 4.5% 이상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을 하자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의 또 경제에서도 또 살아남아야 되고요. 또 인플레를 갖다가 또 하자니 내사 활성화를 하려면 사실은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봉급은 누가 올려줘요? 정부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출인데, 이 대출이 민간 기업으로 골고루 가야 되는데 한 곳으로 몰렸어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거품만 일어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물가를 잡자니 성장률이 걱정이고 성장을 유지하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자, 중국 정부는 어느 쪽에 무게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은요, 미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처럼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실은 고민거리가 뭐냐면 원자재 문제입니다. 특히 호주하고의 마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자 물가 급등과 인플레 문제, 이게 참 변수입니다. 호주와의 전쟁 초기에는 큰 소리가 쳤죠. 호주 대사가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막말까지 해가지고 큰 파장 일으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태만 악화됐고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만 키웠고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마땅히 내밀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가격은 더 오르고 이것이 생산자 물가하고 전체 물가 인플레로 유발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면 이게 문제냐? 그동안 중국이 사실은 제조 강국이 아니라 제조 대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전, 조선, 뭐 기타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1등이 될 수 있었느냐? 가격 경쟁력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주가도 반토막 났고요. 심지어 광동성의 남부에 있는 일부 업체들은 소재 가격 비싸고 수급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공장 가동 못 해요. 이익도 안 나고요. 그래서 문을 닫는 기업까지 속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마침내 이제 칼을 빼들었고요. 최근에는 철강이라든가 뭐 알루미늄 이런 금속 제품뿐만이 아니고요.
선물 시장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맨 먼저는 사실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생산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 국영기업, 뭐 민영기업, 대형 메이커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호출을 해가지고 물가 올리지 마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선물 시장 지표, 요거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유통의 사재기 요거 엄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말고도 중국 정부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품 또 대출, 그래서 요와 관련된 정책들도 지금과 같은 페이스라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부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 부채인데요.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이죠. 요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GDP 대비 178%였던 중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씩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4대 국영은행 부채입니다. 요 앞에 있는 그래프 주요 국영은행들의 부채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100% 가까운 데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요것 말고도 국영은행들의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금융 건전성 강화를 선언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영은행들이 2035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513조 원의 대손 충당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는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숫자는 빠진 겁니다. 세 번째가 지방정부 부채예요. 작년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6.5조 위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채권 발행이 공식 루트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편법으로 조달되면서 파악이 안 된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기업 부채인데요. 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기업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좀 늘고 있죠. 이미 연초에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가 디폴트를 선언했죠. 이 밖에도 여러분 널리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설립한 칭화윤리, 북경대가 설립한 베이징 펑다도 사실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물론 그 뒤에는 중국 내부에서조차도 의도적으로 부채를 갖다 탕감하기 위한 의도적인 파산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진이 어찌됐든 2023년까지 중국 기업들이 갚아야 될 사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입니다. 아래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면 2021년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아마 요 네 가지 중국이 안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표면화되는 건 아마 부채 문제가 될 거고요. 아주 아마 앞으로 언론에도 알만한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하는 기사가 자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실은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에 대한 전망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상이하게 나옵니다. 저는 중국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는 공산주의 계획경제 국가이고요. 또 공산당 일당 독재이지만 반대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를 뭐 빈부격차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뭐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삼고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문제가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 문제, 한 기업 이런 문제가 표면화되면 그것이 마치 중국 경제 전체의 문제이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오류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내에 중국 정부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 미만대로 급냉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100% 없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 굉장히 적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건 앞으로 2, 3년 동안 중국이, 지금 미국이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2, 3년 동안 중국이 얼마나 현명하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러한 문제, 대외 문제, 대내 문제를 대처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대만이라든가 신장 이런 독립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거하고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중국발 빙하기가 전 세계를 덮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과 관련해서는 수출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잘 쓰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7월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